보령의 작은 어촌시장은 바다 내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77살의 박영복 할아버지가 있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박영복의 주름진 얼굴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15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해온 박영복은 이제 시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손길은 정확하며 눈빛은 언제나 진심을 담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는 새벽 어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이죠. 오늘은 도미가 참 좋네요. 어제보다 조금 비싸지만 워낙 싱싱해서 말이에요. 박영복은 단골 손님에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도미를 손질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해요. 칼을 잡은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의 솜씨와 친절함을 높이 평가하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박영복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젊은 상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돕습니다. 그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었어요. 박영복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는 시장 뒤편 작은 집으로 돌아가 홀로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죠. 가끔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고 먼 과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언제나 짧게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박영복에게 과거는 단지 지나간 시간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는 얼굴들은 그가 완전히 과거를 잊지 못했음을 보여주죠.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같이 활기찼습니다. 박영복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앞을 쓸고 상품을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의 귀를 잡아끌었죠. 갑자기 나타난 4명의 남자들이 시장 통로를 거칠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상흔이 가득한 얼굴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거친 행동은 옷차림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뒤따르는 3명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그들을 보자 하나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표냐? 새로운 자릿세 협상할 사람 없어?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가장 가까운 과일 가게로 다가가 진열된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후 바닥에 던져버리는 모습에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강도라고 소개했죠. 새로 취임한 보스가 이 지역의 모든 상권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매달 정해진 자릿세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2배나 더 낼 수 있겠어요? 용기를 낸 한 상인이 항의했지만 최강도의 손짓 한 번의 부하 중 하나가 다가가 그 상인의 멱살을 잡았죠. 주위에서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선들만이 오갔을 뿐이에요. 그때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복이었죠. 젊은이,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오. 폭력은 필요 없을 텐데. 박영복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최강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영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지었지만
박영복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러나 곧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박영복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시나 본데. 이제 이 시장은 우리 보스님 관할이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최강도의 말에 박영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죠. 이 시장은 누구의 것도 아니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일 뿐이지. 박영복의 대답에 최강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그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박영복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놀랍게도 박영복은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곧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오히려 주먹을 맞은 듯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강도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연이어 발길질을 해댔죠. 박영복은 가게 선반에 부딪혀 쓰러졌고 진열된 생선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최강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모두 자리세를 준비해 두시고요. 최강도와 그의 일당이 떠난 후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영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갈비뼈가 욱신거리며 통증이 밀려왔어요. 주변의 상인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 누구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박영복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어지러워진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복 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옆 가게의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박영복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든 사람 때리는 걸 보니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놈들이군요. 그의 말에 김씨 아주머니는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해요. 이전에도 다른 시장에서 똑같은 짓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은 더 심한 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영복의 눈에 잠시 이전과는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박영복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그의 가게를 찾는 손님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조폭들의 보복이 두려워 박영복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시장의 중심이었던 그는 이제 외톨이가 되어버렸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영복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라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서서히 지는 태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박영복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봉인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른해라.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박영복은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그것은 그가 보령에 정착한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열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바닥 밑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 한 장과 검은색 노트 한 권, 그리고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신분증에는 국가안보국 특수요원 박영복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영복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살아온 15해와 그 이전의 30해. 전혀 다른 두 삶이 그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임무 수행 중에 만났던 인물들과 조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각 인물의 특성까지. 시간이 흘러도 그의 기억력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하지만 박영복은 불현듯 시장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최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희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죠. 박영복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새벽녘, 그는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시장 사람들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요. 이른 아침, 박영복은 평소와 달리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을 풀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나이든 몸이었지만 근육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동작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몸이 많이 굳었군. 하지만 아직은 쓸만해. 박영복은 중얼거리며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동작들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점차 유연해졌고 호흡은 깊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훈련이 무의식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죠. 1시간의 훈련을 마친 후 그는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와 특수 제작된 소형 단말기가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은퇴할 때 비상용으로 받은 장비였습니다. 단말기를 켜자 화면에 간단한 인증 절차가 나타났죠. 박영복은 자신의 고유 식별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번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인증이 완료되자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박영복은 최강도의 얼굴을 떠올리며 얼굴 인식 검색을 시작했죠. 수십 년간의 범죄 기록과 정보원 보고서가 화면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역시 청룡파 소속이었군. 검색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최강도는 본명이 강두철로 10년 전부터 보령 인근 지역에서 활동해온 청룡파의 행동대장이었어요. 최근 보스가 바뀌면서 세력 확장에 나선 것으로 추정됐죠. 박영복은 청룡파의 조직도와 주요 활동 거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본거지는 보령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폐공장이었어요. 시장에 도착한 박영복은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는 요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시장 곳곳에 소형 감시 장치를 설치했어요. 청룡파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준비였죠. 그날 오후 조용히 시장을 떠난 박영복은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보령에 처음 왔을 때 마련해둔 안전 거처였어요. 내부에는 기본적인 무기와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박영복은 천천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선택했어요. 화려한 무기보다는 그의 기술과 경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총은 필요 없을 거야. 일단은 정보 수집이 우선이니까. 박영복은 청룡파의 본거지를 정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폐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 외곽에 도착한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몇몇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죠. 박영복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창문 틈으로 내부를 엿보았습니다.
최강도를 포함한 약 10명의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룡파의 새로운 보스로 보였죠. 박영복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보령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장의 상인들을 압박해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영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누구야? 갑작스러운 소리에 경계하던 청룡파 조직원 하나가 외쳤습니다. 박영복은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죠. 청룡파 조직원들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총을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영복은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최소화했어요. 수십 년간의 잠복 임무 경험이 그를 도왔습니다. 완벽하게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존재감을 지웠죠. 조직원 둘이 그의 바로 옆까지 다가왔지만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양이 같은 거겠지. 돌아가자. 조직원들이 물러가자 박영복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전자장치들과 그가 특별히 제작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별로 없네요, 영복 씨.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박영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바다가 좀 거칠어서 말입니다. 곧 좋아질 거예요. 손님이 떠난 후 박영복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가게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특수 제작된 장치 몇 개를 꺼내 시장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청룡파가 다시 나타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였죠. 오후 예상대로 최강도와 그의 부하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일주일 전보다 더 거만한 태도로 상인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속수무책으로 돈을 내주고 있었죠. 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차례네. 지난번 교훈은 잘 새겨들었나? 최강도가 비웃으며 박영복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를 맞이한 것은 달라진 박영복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집중력과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죠. 젊은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요. 이 시장에서 손을 떼고 돌아가시오. 박영복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최강도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협박하시는 거예요? 재밌네. 최강도가 손짓하자 부하 넷이 박영복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손을 대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영복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손목을 붙잡아 정확하게 관절을 꺾었고 그 여세를 몰아 두 번째 부하의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죠. 순식간에 둘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둘은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박영복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약점만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뭐야 이거. 최강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후퇴했습니다. 그의 부하 넷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박영복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당신네 보스에게 전하시오. 이 시장은 건드리지 말라고. 최강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이 늙은이. 최강도가 달려들었지만 박영복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옆으로 피한 후 최강도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최강도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영복은 그의 귓가에 작은 소리로 말했죠.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요. 당신 같은 쓰레기는 수백 명도 더 상대해봤소. 그 말에 최강도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박영복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등을 돌렸어요. 시장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이거 안 끝났어. 우리 보스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강도는 그렇게 외치며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영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게로 돌아와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과거의 자아가 다시 깨어난 것이죠. 최강도와의 충돌 이후 시장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은 박영복을 향해 다가오지도 피하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지난 15년간 그들이 알던 온화한 노인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기 때문이죠. 박영복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영복씨, 괜찮으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영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오래전에 배운 몇 가지 무술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을 뿐이죠. 그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오면 어떡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텐데요. 박영복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청룡파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죠. 그날 밤 박영복은 자신의 안전거처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청룡파의 조직 구조와 활동 패턴을 분석했어요. 최강도는 분명 보스에게 오늘의 일을 보고할 것이고 그들은 더 강력하게 반격해 올 것이었습니다. 박영복은 미리 대비해야 했죠.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청룡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보스의 이름은 장석호,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마약 밀매와 불법 도박으로 세력을 키워온 인물이었어요. 최근 정권 교체 이후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지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조직 체계가 생각보다 탄탄하군. 하지만 모든 조직에는 약점이 있지. 박영복은 중얼거리며 청룡파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마약 거래였고 이를 위한 자금 세탁 경로도 다양했어요. 박영복은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장석호가 자주 들르는 클럽에 대한 정보였죠. 그곳은 청룡파의 자금이 오가는 중요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복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영복이 자신의 가게에 다다랐을 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니 최강도를 포함한 20명가량의 조직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장석호였습니다. 저게 그 늙은이야? 장석호가 최강도에게 물었습니다. 최강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영복을 가리켰어요. 장석호는 천천히 걸어와 박영복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담겨 있었죠. 들어보니 우리 애들을 꽤 거칠게 다루셨다면서요, 할아버지. 놀랍네요. 당신 같은 분이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을 줄은. 박영복은 장석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요. 당신네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소. 장석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화. 이 세상에 평화 같은 건 없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 할아버지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박영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석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부터 이 시장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상인들은 모두 보호비를 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 해야 해요. 거부하는 사람은 글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장석호의 말에 상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박영복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시장 사람들 모두가 청룡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요.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박영복의 말에 장석호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호, 그래서 대신 당신이 희생양이 되겠다. 꽤 용기 있는 제안인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오. 당신과 나,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요. 박영복의 제안에 장석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죠. 그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장석호가 물었습니다. 박영복은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소. 나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위험해질 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할아버지. 장석호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영복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죠. 이 안에는 당신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가 있소. 마약 거래 경로, 자금 세탁 방법, 심지어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30해 동안 국가정보원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정보망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오. 장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박영복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의 눈에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위험한 상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조직 생활에서 단련된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증거. 그런 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왜 지금까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었겠어요? 박영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동료들의 죽음, 자신이 저지른 행위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의 실패. 그 모든 것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에게는 이유가 있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신을 막을 수 있다는 거요. 장석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는다고요?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실 건가요? 혼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당신에게 제한이 있소. 이 시장과 주변 지역에서 손을 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을 가만히 놔두겠소. 장석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박영복이 블러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존재인지 판단하려 했어요. 결국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제안을 하죠. 당신이 가진 정보를 모두 넘기고 조용히 이 마을을 떠나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소. 박영복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장석호의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서로 간의 대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였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박영복이 돌아서려는 순간 장석호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오. 만약 내일도 같은 대답이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장석호의 위협에 박영복의 눈에 분노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팔을 빼내며 말했어요. 그들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당신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장석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함께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시장에는 불안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채로 박영복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들도 동조하듯 웅성거렸어요. 박영복은 그들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저 돈을 좀 더 내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청룡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가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의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고 박영복은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하루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었던 연락처였어요. 저녁 박영복은 공중전화를 찾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신지? 정장군, 나 박영복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복, 정말 자네인가? 15년 만이군. 다들 자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네. 아직 살아있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박영복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장군은 그의 옛 동료이자 상관이었어요. 현재는 국정원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깝군.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네. 청룡파는 지방 경찰의 영역이고 공식적인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오. 그저 몇 가지 정보와 장비가 필요할 뿐이오. 정장군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최대한 도울 테니 자네 위치를 알려주게. 통화를 마친 박영복은 작은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한 젊은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을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최신형 통신 장비와 몇 가지 무기, 그리고
청룡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어있었죠. 새벽녘, 박영복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정 장군이 보내준 정보를 통해 청룡파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장석호는 그날 밤 중요한 마약 거래를 위해 항구 창고에서 외국 바이어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청룡파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였고 모든 주요 간부들이 참석할 것이었죠. 박영복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거처에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오랜만에 착용하는 전술 장비가 몸에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날카로웠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다. 박영복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는 곧 청룡파가 움직일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약속한 대로 그날 시장을 습격할 것이었습니다. 박영복은 시장 곳곳에 특수 장비를 설치했죠. 비상시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상인들이 하나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불안해 보였어요. 박영복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오지 마십시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상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박영복의 진지한 눈빛에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짐을 챙겨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최강도를 포함한 청룡파 조직원들이 시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디들 가는 거야?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최강도가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박영복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죠. 전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이 일과 무관해. 당신의 상대는 나뿐이요. 최강도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스님의 명령은 분명했어. 오늘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영복은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최강도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박영복의 주먹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최강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다른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박영복은 모든 공격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1명, 2명, 조직원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평소에 생선만 손질하던 노인이 맹수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물러서 총을 꺼내. 하나의 조직원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총을 꺼내들었어요. 박영복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에 전기가 나갔고 미리 설치해둔 연막탄이 터졌죠. 혼란 속에서 박영복은 그림자처럼 조직원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조직원이 쓰러졌을 때 박영복은 최강도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장석호에게 전해. 오늘 밤 항구 창고에서의 거래는 이미 당국에 알려졌다고. 모든 증거와 함께 말이야. 최강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영복은 그를 놓아주며 말했죠. 가서 전해. 그가 지금 즉시 이 지역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나머지 정보도 모두 공개할 테니. 최강도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박영복은 상인들에게 돌아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박영복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복은 마지막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항구 창고로 향했어요. 장석호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직접 그를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항구 창고에 도착한 박영복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청룡파 조직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그는 그림자를 이용해 그들을 피해 창고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안에서는 장석호와 외국인 바이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큰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약과 돈이 담겨 있을 것이었어요. 박영복은 조용히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는 정 장군에게서 받은 최신 장비를 이용해 거래 현장을 모두 기록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그는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창고 주변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장석호와 바이어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신자가 있어. 누가 정보를 흘렸어. 장석호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때 박영복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게 끝이요, 장석호. 장석호는 놀란 표정으로 박영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총을 꺼내 박영복을 향해 겨누었어요. 너 정말 끝까지 방해하는군.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영복은 이미 자리를 피했고 그 총알은 빗나갔죠. 박영복은 놀라운 속도로 장석호에게 접근해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장석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끝이요. 당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되었소. 이 지역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거요.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영복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장석호와 바이어,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죠. 박영복은 아무도 모르게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청룡파가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영복은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영복씨,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영복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별일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시장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아픔이 조금은 치유된 듯 했어요. 박영복은 다시 한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보령항의 진정한 수호자로 시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죠. 오늘 도미가 정말 싱싱하네요. 한 마리 손질해 드릴까요? 박영복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번쩍였지만 이제 그것은 오직 생선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령항의 일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때로는 박영복의 깊은 눈빛 속에 예전의 날카로움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일 뿐이었죠.